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뛰다가 넘어졌는데 요즘에는 그 부러지면 한 3개월 간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지 이제 이 기부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새해의 첫 시간인데요. 아마 또 새해에 또 나름대로 목표를 다 정하셨죠? 예, 나름대로 목표를요. 그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올해 목표는 이제 합격하시는 거죠. 합격. 예. 저의 목표는 이제 올해가 제가 강의한 지가 이제 20년 된 해예요. 강의 20년. 예. 강사인 2번 바뀌었네요. 그래서 20년이 딱 됐는데 20년 전 강의할 때하고 지금하고 몸무게가 20kg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20년간 남은 거는 몸무게 20kg 늘은 거예요. 1년에 이렇게 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20년 전 그러니까 20kg를 빼는 게 올해 제 목표입니다. 예. 여러분 합격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예. 그래서 어느새 매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딱 20주년인 거예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정상적이면 다 붙는데 중간에 또 갈등도 오고 중간에 뭐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그 성인들 같은 데는요. 성인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꼭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 계획을 세울 때는요. 앞으로 시험 보는 날까지 한 달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항상 한 달 정도는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딱 되면은 모든 수험생들이 딱 한 달만 더 있으면은 완벽하게 정리하고 시험장 갈 텐데 그럽니다. 항상 한 달이 부족해. 그래서 왜냐하면 성인은 항상 한 달은 공부를 못 합니다.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들이 아프거나 또 애들이 또 사고 내 가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세워 놓으면은요 시험에 딱 맞는 계획이 나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 항상 고비가 와요. 예. 공부를 하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거 해봤자 뭐하나 중개사 자격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가 이제 위기입니다. 그때를 잘 극복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을 가장 위기로 몰아넣는 게 이 공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법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법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공법 시험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학생들보다 온라인 학생들이 시험을 더 잘 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국에서 이메일이 계속 왔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작년에 공법 80점, 85점 맞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그럼 봤더니 다 동영상 수험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우리 동영상 수험생들은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제가 특강했던 자료, 학원 문제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차피 이것밖에 없으니까 10번, 20번을 보고 시험장 가셨고요.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은 서울 시내 학원을 다 한 바퀴 순회 공연을 하셔요. 가서 모든 것을 다 사와요.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놔. 그리고 비고 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는 거예요. 무슨 뭐 특강 자료부터 해서 서울 시내 모든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부터 해서 다 해놓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법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로 돼 있는데 앞에 있는 국토계획법만 서울 시내 학원 자료 다 보고 도시개발법 보려니까 시험장 가야 돼. 예.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성적이 다 안 나오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특강 시간에 나눠줬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 정답까지 똑같은 문제라 시험에 나왔는데도 온라인 학생들은 1초 만에 풀어요. 야 똑같다 정답까지도. 근데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은 그것도 한 번 풀고 다른 학원 자료도 한 번 보고 다 한 번씩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예. 본인이 별표하고 외우고 했는데도 한 번 보고 난 기억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오히려 올해
작년에 그 공법 시험의 특징은 온라인 학생들이 너무나 시험을 잘 봤습니다. 자기가 사는 데가 제주도래. 제주도의 수험생. 자료라고는 우리 학원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 자료밖에 없어요. 그것만 보니까 우리 성적도 잘 나와.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학원에서 작년에 나눠드렸던 문제와 실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똑같지 않느냐? 예. 프로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의 합격률이 제일 떨어지는 데가요. 저 서울에 가면 노량진이라고 있죠. 서울의 노량진. 학원과 일번지죠. 거기가 최저 합격률이에요. 왜? 자료가 가장 많아요. 거기가. 자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근처 복사 가게를 가면은요. 봤더니 내가 일주일 전에 강의했던 그 특강 자료를 이렇게 복사해서 팔아요. 복사 가게에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5,000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5,000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걸 5,000원 주고 사.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요. 뭐든지 단순화하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책을 한번 두께를 한번 봐요. 이거 장난 아니지. 그리고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쉬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공부하냐 그러면 지금 일단 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 이제 부동산 공법이요. 우리가 여기 1월 달하고 요 2월 달이 이제 또 기본 강의 들어가고요. 3월, 4월 달 강의, 5월, 6월 달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요 세 번은 다 이론 강의예요. 이론 강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하고 요 8월 달에 문제집이 들어갑니다. 문제집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요 이론 강의가 이제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2달 단위로.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뭐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 세법, 공시세법 같은 거는 뭐 이 2달 단위로 설명을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예, 샅샅이 다 해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수가 120개 조문. 우리 공법은 2,500개 조문이에요. 22배예요, 분량이. 그렇지만 똑같이 일주일에 하루씩 공부하잖아요. 정상적인 거는 우리 공법을 22일 강의하고 중간에 하루씩 중개사법의 정상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은요. 120개 조문이면요. 저 같으면 하루에 진도 끝내요. 진짜. 하루에 끝납니다. 120개 조문. 100% 적중이에요. 왜? 오지선다형 40문제면 지문이 200개죠. 지문 200개인데 법조문이 200개가 안 돼. 120개야. 그걸 다 내야지만 지문 200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적중. 우리는 2,500개 조문이에요. 그럼 2,500개를 2달마다 다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의 전체 범위가 이만큼을 공부하면 이제 100점을 맞는다. 그랬을 때는요. 우리가 요 이제 절반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거 95점이에요. 요쪽이 이제 5점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저는 이 전체를 다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시험 다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왜? 전체를 다 가르쳤기 때문에 노트를 펴보니까요. 40문제가 100% 적중인데 단지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도 한 번, 안 중요한 것도 한 번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만약에 우리가 95점 맞는 사람하고 공법 100점 맞는 사람은요. 공법 공부량이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절반을 또 하면은 한 80점 나옵니다. 또 절반을 하면 이제 60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95점 요 왼쪽 부분인데 이 오른쪽에서 주로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10개 중에 9개는요. 이쪽이에요. 5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가 몰라서 대답 못하는가 보다. 예. 아니면은 진짜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다. 내 관심을 끊어야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질문하시는 분은 10분 중에 9분인데 이분이요. 질문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이쪽을 파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파다가 질문하는 거 저한테요. 예.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는 이쪽을 그 시간만큼 팠어요.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경쟁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1, 2월 달 강의는 제가 요쯤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90점 언저리의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빼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법과대학에서 4학년 2학기 때 가르쳐요. 저도 법대 4학년 2학기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법부터는 대학원 석사 과정입니다. 근데 학원에 오자마자 법대 4학년 2학기 과정부터 시작해 우리는. 대단하죠. 그래서 요만큼 공부하고 3, 4월 달에 조금 더 넣어서 공부하고 5, 6월 달 되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 2월 달에는요. 2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는 1, 2월 달에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부분까지만 공부하면 딱 맞아요. 그다음에 3, 4월 달에는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5월, 6월 달까지는요. 95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년 시험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3번을 더 반복하게 되겠죠. 공부할 때. 그렇지만요. 2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들은요. 한 번 이상은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 듣고 맞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이쪽에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주로 이쪽에서. 여기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7, 8월에 이제 문제집을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긴 아는데 문제를 풀면 틀려. 정답 사이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정답 사이로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기출 문제 보면은 우리 문제집에 있던 문제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예 보면 똑같은 문제가 지문까지도요. 예.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왜? 우리 학원 문제집 한 권만 한 서너 번 풀면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 문제집을 한 번씩 풀었어.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3번 풀면 붙는데 세 권의 문제집을 한 번씩 풀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요거 7, 8월 달에 이제 문제집을 풀고 이제 9월부터 하는 게 뭐냐면 9월 말쯤 되면 우리는 문제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문제 출제가 9월 초면은 다 끝납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그게 이제 문제은행식 출제 다 끝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시험 보기 2주 전에 이제 합숙하면서 문제를 이제 출제하게 됩니다. 출제인들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쪽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난이도 높은 부분이 있죠.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요거는요 시험을 임박해 가지고 제가 오후에 프린트물 나눠주고 이제 특강 같은 걸 합니다. 작년에도 오후에 프린트물 나눠드리고 특강한 데서 똑같은 문제가 6문제 이상이 나왔는데요. 온라인 학생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해요. 왜? 그것밖에 자료가 없어 그것만 보고 오프라인 학생들은 이것저것 보다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예. 나왔는지도. 예.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그것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문제 풀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 예.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오후에 다시 문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좀 잘 좀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 결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공법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 한 번 결석을 하게 되면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 마라톤 뛰다가 중간에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못 뜁니다. 예. 중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 뛴다는 기분으로 중단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람이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졸더라도 학원 나와서 조는 게 나아요.
일단 나오기만 하면 제가 잠을 깨워줄 거거든. 잠 깨워주고 잠시 의식을 차렸을 때 그때 머릿속에 제가 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셔야 돼요. 예. 자, 우리 책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부동산 공법 역시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뜻 보면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군데군데 많은 내용들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법 개정된 부분을 작년 책을 펴놓고 찾는 거 아주 힘들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요.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해서 주택법까지 엄청난 개정. 개정이 가장 적은 게 농지법에 조문 2개 바뀐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이 된 게 또 이제 그 정답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정답이 바뀌어요. 작년까지는 틀린 정답이었는데 올해는 옳은 것으로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를 또 잘 하셔야 되고요. 저기 우리 46페이지가 이제 서론이 나옵니다만은 자 오늘 보면 우리 부동산 공법이 저렇게 있는데요. 그럼 우리 저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요. 혹시 자기가 태어나서 나는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처음 공부한다. 공부 오래됐잖아. 몇 년 안 됐나 지금? 예, 예. 처음이라고 또 아니 맞다. 올해는 처음이죠. 올해는 처음이다. 예. 자 우리 공법을 뭐 처음 공부하든 뭐 오래 공부하든 별 차이 안 나요. 어차피. 예. 오래 공부한다 성적 좋을 것 같으면은 저 노량진 같은데 가면 10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평균 58점이에요. 예. 딱 정해져 있어 매년. 잘 볼 때가 59점, 못 보면 58점이에요. 예. 10년 공부했는데. 그래서 한 10년 공부하시니까 출제 경향은 다 알아요.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오고. 자기가 10년간 봤던 문제집 모아놓으니까 기출 문제집이야. 예.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학원 실장님께서 자리를 비우면 본인이 앉아서 상담해주고 있어 데스크에서요. 특히 1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본인이 막 가서 앉아가지고 상담해줘요. 1차는 민법하고 개론이고요. 2차는 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고 몇 월 달까지 어떻게 해서 문제 풀이는 몇 월 달이고 설명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장님인 줄 알았는데 좀 이따 보니까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어 학원 강의실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거죠. 고참들입니다. 고참들. 절대 보면 고참이 되시면 안 돼요. 한 10년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장기 계획이 아니라 단기로 1, 2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공법은요.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한 공법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요. 이거는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토지와 그 정착물로 돼 있는데 우리 정착물에는 종류가 많죠. 수목도 있고 교량도 있고 건축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정착물은 건축물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할 때 부동산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토지와 건축물. 그다음 우리 저기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법은 우리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법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요. 여기 이제 삼수변이라 그러죠. 물수자. 이게 갈 거자입니다. 간다. 영어로는 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를 정한 것을 우리가 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 때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를 정한 것을 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럼 이 법을 분류하는 방식도 많고 법에 대한 정의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법에 대한 정의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도덕의 최소한이다. 좀 그래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만큼이 도덕이에요. 도덕. 이 중에서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 하는 이것을 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법으로. 예. 그래서 도덕의 최소한. 우리 보통 도덕을 위반하게 되면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 울린다. 감옥에 보내지는 않지만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
학원에서는 그 핸드폰 한번 울릴 때마다 합격자가 한 명씩 줄어들어요. 예, 그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선생님이 대사를 까먹거든요. 대사. 다음 대사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극 하시는 분이 제일 겁나는 게 핸드폰을 울리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가 대사를 까먹어요. 상대방 배우가 자기를 총으로 쏴야 되는데 안 쏘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자기가 달려가서 자기가 빵 하고 지가 쓰러져야 돼. 상대방 배우가 알고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을 위반했을 때는요. 비난을 받게 되지만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덕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해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감옥에 보내죠. 교도소에. 이게 바로 법이에요. 도덕의 최소한. 예. 그래서 이 법을 분류하는 방식은 또 다양합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는 법의 분류를 실체법과 절차법, 특별법과 일반법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거 외에도 분류 방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분류 방식은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법을 공법하고 이렇게 사법으로 분류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공법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공공의 법. 사법은 요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이렇게 사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자, 공법과 사법 나눠질 때요. 다행스럽게 우리 시험은 한자가 안 나옵니다. 8회 시험 때까지는 한자로 시험 봤습니다. 그때는 문제를 못 읽어서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워낙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이후에 이제 9회 시험부터인가 그때부터는 한글로 문제 나왔습니다. 예. 자, 이 공법은 공공의 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공법에 속하거나 아니면 사법에 속하거나. 자, 인간은 남자 아니면 뭐예요? 여자잖아요. 어떤 분은 남자, 여자, 아줌마 그럽니다만은 인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법도 공법 아니면 사법 둘 중에 하나예요. 공법은요,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은요, 국민과 또 다른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은 국민과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라든가 이 상법 같은 거고요. 민법 누가 돈을 빌려갔다. 빌려가는 사람은 채무자,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이거 국민과 또 다른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 이건 사법입니다. 상법 상인과 일반 국민, 상인과 또 다른 상인 간의 법률 관계 다 국민 사이죠. 사법이고요. 우리 공법의 대표가 헌법 같은 겁니다. 헌법에 보면은요, 국민과 국가 사이의 법률 관계, 국가가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해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등등을 부과하고요. 반대로 국민은 국가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재산권을 보장해 주세요. 신체의 자유, 재판 청구권, 사생활 침해 금지 등등 이런 것들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 나오죠. 그래서 공법의 대표가 이 헌법이라든가 또 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를 저지른 국민을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죠. 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나와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정법은요, 행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은 없어요. 민법전, 상법전, 헌법전, 형법전이 다 있어요. 근데 행정법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과 관련되는 법을 그냥 편의상 행정법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행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은 없다고요. 자, 이 행정법은요, 국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국가 행정에 관한 법을 행정법이라 그러고요. 그럼 이 행정이 뭐냐는 거죠. 자, 행정 그러면요, 국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행위는 다 행정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요 행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요, 다양하죠. 자, 국가의 정책 목표가 군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군사행정이라고 불러요. 군사행정. 국가의 정책 목표가 세금을 걷는 거래요. 이것을 조세행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정책 목표가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행정 그러고요.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국가의 정책 목표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행정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각각의 행정에 대해서 뒤에다가 법자를 붙여요. 군사행정법 그래요. 군사행정법의 대표적인 법이 아직 10개 이상이 있는데요. 대표가 병역법 같은 거예요. 병역법 같은 게 나오고요. 조세행정법이라 불러요. 조세행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엄청나게 많죠. 대표가 이제 국세기본법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법이라 부르고요.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것도 많습니다. 기본이 교육법이에요. 교육법이 있고요. 우리 이제 부동산 행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행정법이라 부르고요. 이 부동산 행정법의 대표가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동산 행정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겠는데, 문제는 요 공법 분야에 속하는 이 헌법하고요, 형법에도요 부동산 관련 규정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관련 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헌법에도 부동산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농지는 농민들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규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헌법에. 형법에도요 부동산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계 침범죄라든가 등등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지금 부동산 행정법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냐 그러면요, 저기 부동산 관련 규정들이 더해집니다. 다른 법에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정들이 더해져야 돼요. 타 법률에 나오는 타 법률의 부동산 관련 규정이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행정법에다가 다른 법률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규정이 더해질 때 하나로 통합해서 부를 만한 단어가 필요한데, 저기 헌법, 형법은 다 공법에 속하죠. 부동산 행정법도 공법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통합해 부르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관련된 모든 거는 다 공법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칭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명칭이 나온 겁니다. 그 이 부동산 공법의 뜻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써보면 돼요. 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다 부동산 공법 그러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과정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게요, 우리 3년 전 통계로 봤을 때는 118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118개의 법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아주 적은 6개의 법률만 딱 뽑아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게 9개 법률이었어요.
공법 시험 범위가요. 17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는 9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산림법 이런 것들 3개가 더 시험범위 있었기 때문에요. 17회까지 합격하신 분은 현재 그린벨트 안에서 중개 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임야 중개도 잘하고 18회 때부터 합격하신 분들은 임야나 아니면은 그린벨트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개를 못하고 따로 공부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6개의 법률이 나오죠. 이 6개의 법률이 시험 범위고요. 첫 번째가 이제 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제 약어를 써요. 국토계획법. 이 국토계획법이요. 여기 우리가 기본법이라는 말을 써요. 기본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다 이 국토계획법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등은 다 이 국토계획법에 나오고요. 118개 법률 중에서 국토계획법을 뺀 나머지 117개 법률은 국토계획법을 공부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 국토계획법은 문제는 1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12문제. 그렇지만 우리가 봄까지 공부량의 절반은 이 국토계획법을 절반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쉬워지거든요. 그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자, 도시개발법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입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개발 사업 실패했지만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가장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도처가 다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이요 시험에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흔히 정비법이라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쓰는 법이 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요거 이제 6문제 역시 나옵니다. 6문제가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요 건축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 그다음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택이죠. 여기 이제 주택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발이 안 된 땅은 농지하고 산지인데요. 그 중에서 농지에 대한 법이 농지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축법이 7문제가 나오고요. 주택법도 역시 7문제, 농지법이 이제 2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농지법이 이제 이 2문제인데요. 농지법 같은 경우를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이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올해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합격생 중에 2차 60점으로 붙으신 분을 제가 5분이나 봤어요. 2차 60점으로 붙으신 분. 동영상 수험생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합쳐서. 이분 물론 원래는 하나 차이로 떨어지실 분이 또 3분이나 있었는데 올해 공부에 다 맞게 해준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맞게 해줘서 60점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 하늘이 점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요 농지법을 포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은요 포기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보다 조문수가 더 많아요. 농지법이요. 보다. 제 소원이 농지법을 2달 강의해 보는 거야. 중개사법처럼. 예? 그러면은 이 농지법도 2달 강의할 분량이 나와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게요. 일단 법조문수가 더 많으니까. 저는 이것을 수업 시간에 30분 만에 진도를 끝냅니다. 그리고 2문제를 다 맞춰요. 2문제를. 그래서
참고로 요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정답이 5번입니다. 13년간 3번 빼놓고. 그래서 13년간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정답이 5번이다. 3번 빼놓고요. 그러면 올해 우리 농지법을요, 2개 다 틀린 사람 있을까요? 있어? 올해도 역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답이 5번이었거든요. 올해도 역시. 그래서 올해도 농지법을 다 틀린 사람은 저쪽 누님 한 분하고 소수의 몇 사람 계셨고요. 이제 다 하나는 다 맞췄어요. 역시 정답이 하나가 5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가 이제 많이 개정된 게 작년하고 달라진 게 국토계획법 많이 바뀌었고요. 도시개발법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정비법 있죠.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바뀌었고요. 건축법, 주택법은 어차피 매년 바뀌어요. 예. 특히 주택법은 앞으로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주택법은요. 내년 6월 달이 가야지 전체를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10번 바뀌었죠. 주택법이요. 건축법도 올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개 올해 많이 바뀌고요. 가장 안 바뀐 게 도시개발법하고 농지법. 농지법은 법 주문 한 2개밖에 안 바뀌었고요. 도시개발법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도시개발법은 예전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할 때는 거의 매년 바뀌었거든요. 요새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바꾸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 다 마치고 좀 구석지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6문제 이상을 똑같은 것을 한 달 전에 또는 2달 전에 이렇게 나눠주고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깝고 그 온라인 학생들만 시험을 잘 봐가지고 교수님 저 공법 85점 맞았습니다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는데 섬찟해요. 올해 같은 공법을 85점 맞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요. 제가 나눠준 자료를 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죠. 살다 보면은 그 밥도 먹어야 될 시간이 있고, 그렇죠? 영화도 좀 보러 다니고, 그렇잖아요. 주변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런 시간을 다 빼야지만 그 정도 공부량이 나오거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섬찟한 거야, 섬찟한 거. 야, 이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꼭 뵙고 싶다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때가 언니가 17회 때인가요? 17회 때. 그때는 공법이 9개를 법률을 시험 볼 때인데요. 100점 맞았다가 저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 보여주는 거예요. 점수 열람한 거. 공법 100점 2명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데리고 일을 가르쳐달래 실무를.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호랑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섬찟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대개 이제 그 60점 언저리에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2차는 우리 2차가 3과목이잖아요.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우리 2차는 항상 5, 6, 7 작전이에요. 5, 6, 7. 한 과목이 50점이면 한 과목이 70점이 나오면 되죠. 하나가 60점 나오고 항상 2차는 5, 6, 7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70점을 목표로 어느 과목을 공부하십니까? 공법 어때? 공법. 그러면 중개사법이 70점이면 50점은 주로 어느 과목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공법. 예. 그다음에 공시세법 60점. 이름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80점을 다 넘겨요. 웬만한 사분들은요. 사실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요. 120개의 주문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낼 수밖에 없고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시험 문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80점 맞으면은 이거는 40점 많이 붙는 거잖아요. 40점이면 과락을 면한 점수죠. 그러면 우리 공법 40점이라면 몇 문제입니까? 40점. 40점 몇 문제예요? 16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16문제를 맞히는 방법. 자기가 알고 맞히는 문제가 10문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30문제를 한 줄로 찍으면 몇 개 맞아요? 오지선다행이니까. 몇 개 맞는 거예요? 딱 6개죠. 플러스 찍으면 6문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 30문제가 오지선다형 한 줄로 찍으면 6개 맞춰요. 그러면 40점은요. 10문제를 자기 실력으로 맞히면 딱 40점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요. 30문제를 갖다 그러면 다 한 줄로 찍나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2개 중에 하나짜리 아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3개 중에 하나 찍기 때문에 6문제보다는 훨씬 더 맞춘다고요. 예. 그래서 공법 가락 맞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저 예전에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특이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예 책을 쓰면 한 권이 나와. 그동안 특이한 학생들. 이분은 학원에 늦게 오셔서 그의 이제 1차만 응시하시는 분인데 1차 응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만 응시하니까 그러면 내년 2차를 대비해 가지고 2차 시험장 분위기는 봐야 되니까 가서 자리는 앉아 있지 않습니까? 1차 열심히 보고 2차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어차피 공법은 수업도 안 들었거든요. 1차만 들었으니까. 근데 이 공법을 내가 100점 맞는 것은 불가능할 테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공법을 빵점을 한번 맞아볼까? 기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록. 공법 빵점. 예. 그래서 공법을 빵점을 맞으려고 요리조리 자기 나름대로 틀린 쪽으로 계속 한 거야. 틀린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몇 점 맞은 줄 알아요? 예? 이분이 틀린 것만 나름대로 골랐었는데요. 이분이 9개를 맞췄어요. 틀린 거 골랐었는데 자기 딴에 9개를 맞힌 거예요. 이 빵점 맞기도 힘든 거예요. 빵점 맞기도. 그러면 자기 실력 10문제만 맞추면은요. 우리는 일단 과락을 넘겨요. 예,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문제를 맞출 때 보면은요. 그냥 학원 수업 좀 들으면은 1초 만에 정답 나오는 거 그냥 거저 주는 문제들 꼭 있거든요. 매년. 이 문제가 매년 10개 이상은 꼭 있어요. 매년. 그냥 1초 만에 정답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사법시험이잖아요. 사법시험에서는 그냥 1초 만에 맞히는 문제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예, 예전에 사법시험에는 한국사도 있고 세계사 문제도 있었거든요. 한국사나 세계사 같은 것이 하도 어렵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없앴어요. 사법시험 과목에서. 1차 시험이 있었어요. 한국사하고 세계사. 그래서 백과사전을 공부했어요. 하도 어렵게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예전에 한국사 시험 문제 중에서요. 1초 만에 맞추라고 주는 문제도 몇 개가 있거든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가? 1번 세종대왕, 2번 집현전 학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세종대왕 찍어야 되는데 세종대왕일 리가 없을 거야 아마 분명히 이거. 예, 세종대왕을 정답 낼 리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최근에 다른 학설이 나왔겠지 해가지고 똥똥한 거 찍어. 예. 쉽게 말해서 우리 공법도요. 거저 맞히라는 문제들을 갖다가요. 10문제씩은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막아 껴서 헷가닥해서 틀리고 거저 주는 문제는 착각하거나 해서 틀리고 그 다음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대로 틀려주고 찍은 거는 빗나가고 맞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맞추라고 거저 주는 문제만 좀 맞히잖아요. 그러면은 붙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요. 선생님 그 말 들으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왜? 딴 생각이 많아서 그래. 딴 생각이,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길이 지금은 굉장히 험해 보이는데요. 조금만 가면은요 꽃길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꽃길처럼 가다 보니까 중간쯤 가서 보니까 낭떠러지가 나와. 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자기가 실제로 가서 낭떠러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나쁜 길이라는 것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냥 주변에 보면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잘 붙어요. 예.
우리 운전면허 따러 갈 때 어깨선 맞추고 한 바퀴 반 돌리고 하려면 공식대로 하면 다 붙잖아요. 자기 딴에는 자기 뭐 백밀러 보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선 밟아 좀 떨어지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좀 따라오시면은요. 뭐 고득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100점은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60점 정도 맞추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공법 40점 과락을 넘기면요. 2차 합격률이 50%예요. 과락을 넘긴 사람. 그 다음에 만약에 공법 50점을 맞는다. 거의 합격률이요. 9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공법 60점을 넘기고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2차? 가끔 있는데 해외 토픽에 나와요.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해외 토픽에. 예. 너무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법을 일단 60점만 맞춰준다 그러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2차를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하도 중개사 협회에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내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시험 볼 때는 문제 쉽게 내야 된다 그러다가 딱 붙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뭐 포화 상태는 본인들 시험 볼 때도 포화 상태였어. 예, 근데 본인들이 중개사 시험 볼 때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 합격자를 많이 뽑아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해놓고 일단 자기가 붙고 난 다음에는 협회에다 합격자 수 줄이게 문제를 어렵게 내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올해는 어떻게 쉽게 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붙고 난 내년부터는요. 어렵게 내는 정도가 아니라 토익을 집어넣자 그래야 해야지. 토익도 집어넣고 해야 된다고 해야지. 예, 국제화 시대에. 예. 일단 붙을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법을 1차는 그 이제 민법, 2차는 공법에서 합격자 수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열받는 게 그거예요. 공법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공법 때문에 떨어질 뻔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중개사법은 무조건 중개사 덕분에 붙었다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법 선생님한테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시험 붙고 난 다음에는 공법 선생님한테만 연락합니다. 예. 본인이 부동산 일을 할 때 공법 선생만 필요하거든요. 예. 매일 저한테 연락해요.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예. 저는 안 받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이제 공부를 할 테고요. 그냥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거기 46페이지부터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